안녕하세요. 소설 낭독해드리는 채널 소리로 듣는 책방 오디오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이번에 들려드릴 소설의 제목은 가면. 제74회 한국소설 신인상에 당선된 하헌태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단편소설입니다. 자, 작가님의 설명 들려드리고 바로 본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가면은 한국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젊은 여인의 기구한 삶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소설 속 주인공 숙자는 어쩌면 당신의 어머니이고 할머니일지도 모릅니다. 소설 가면은 그녀가 살아낸 세월을 세로로 잘라 한 면을 보여준 이야기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헌태 올림. 가면. 하헌태. 일어나. 소아마비 6살 큰아들이 실눈을 뜨고 도리질하였다. 사탕 줄게. 작은 눈을 비비다가 도로 눈을 감고 얼굴을 반대쪽으로 돌렸다. 사과도 준다니까. 그제야 부스스 일어났다. 머리에 300원을 씌웠다. 배도 까줄 거야. 고사리 손에 작은 막대기를 쥐어줬다. 받자마자 예 하며 공중을 향해 휘두르며 웃었다. 숙자는 머리에 삼배다리를 얹고 새끼줄로 허리를 묶었다. 벽에 있는 양쪽 못에 광목 치마를 늘어뜨리고 그 안에 남편을 감췄다. 사각형 작은 밥상 위에 사과 하나, 배 하나, 북어포 하나를 올려놓았다. 알록달록 납작 사탕은 3개를 놓고 상을 광목 치마 쪽으로 밀어놨다. 일로 와. 막대기를 배꼽에 대. 고개 숙여. 그 다음엔 엄마처럼 아이고 아이고 해봐. 아이고,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제사 지내는 거야. 제사? 제사가 뭐야? 하여간 이 상에 대고 엄마가 가르쳐주는 대로 해. 절을 2번 해. 큰아들은 막대기를 배에 대고 아이고 아이고 한 후에 얼른 엎드렸다 일어났다. 사탕 줘. 숙자는 큰아들의 작은 손바닥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시몬은 봉당에 앉아 남편의 군화를 쓰다듬고 있었다. 우는 듯 웃는 듯 무어라 중얼중얼 댔다.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결혼한 시누이가 있는 대구로 피난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시누이 집 뒤쪽으로 고작 벽돌 몇 개를 쌓아 천막을 얹은 게 집이다. 그런대로 비는 막아주었다. 자고 있던 3살짜리 작은 아들이 깼다. 막대기를 든 큰아들이 내 칼을 받아라. 동생에게 찌르는 신용을 하였다. 잠이 덜 깬 작은 아들이 놀라 자지러지게 울었다. 작대기를 배에 대고 아이고 아이고 우는 척을 하라 했잖아. 동생을 왜 찔러? 막대기로 큰아들의 볼기와 종아리 여기저기를 갈겼다. 큰아들은 아야아야 하며 울었다. 숙자는 작은 아들을 들쳐업고 꾸역꾸역 참았던 눈물과 욕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나쁜 놈! 고생 보따리를 나한테 확 씌우고 죽어버려? 난 어떡해? 난 어떡하냐고! 시모가 군화를 바짝 끌어안더니 숙자 목소리보다 더 크게 소리 질렀다. 미친년? 남편 잡아먹은 년
뭘 잘했다고 꼴값을 떨어? 내 손자야, 왜 때려, 이 뺑코년아? 부엌에 있던 시누이가 뛰어나와 시모의 입을 막았다. 엄마, 왁하는데. 저건 오빠 잘못이지 올케가 뭘 잘못했노? 참말로. 시끄럽다 막 꺼져보라. 에이구, 내도 차라리 뒤져버리는 게 낫겠다. 에이구 마. 어둑어둑 날이 저물 때 남자 두 사람이 왔다. 큰아들이 숙자에게 손님이냐고 물었다. 큰아들 입에 얼른 납작 사탕을 물리고 앞치마로 큰아들의 얼굴을 가린 채 돌아섰다. 광목 치마 뒤에 누워있던 남편은 손수레에 실려 나갔다. 숙자 나이 28살. 1952년 5월 23일의 일이었다. 시모는 새벽에 과수원으로 낙과를 주우러 갔다. 품삯으로 낙과를 받아오면 깨끗이 씻어 사과 괴짝 위에 올려놓고 팔아야 하는 건 숙자 몫이었다. 시장 한 귀퉁이 그늘에서 파는 사과는 빨리 쭈그러들었다. 그날은 그나마 한 개도 못 팔았다. 집에 바로 들어가기가 좀 뭐해서 시장 여기저기를 빙빙 돌다가 늦게 들어갔다. 유난히 배가 고픈 날이었다. 시모가 밥하라고 내준 쌀은 한 옵이나 될까? 눈을 피해 쌀을 더 푸려고 항아리 쪽으로 허리를 굽혔다. 숙자의 등짝에 벼락이 떨어졌다. 밥벌레 같은 년, 어디 지멋대로 쌀 항아리에 손을 대? 시모는 나가라고 했다. 사과를 팔지 못한 날엔 아예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 장사 안 하고 어느 놈하고 붙어 다녔어? 니년 코가 뺑코라 내 아들 죽은 거야. 숙자 코는 오뚝하고 길며 쌍꺼풀 눈에 입술은 얇은 편이나 늘 분홍빛이 돌았고 피부는 백옥같이 희다. 숙자를 보는 사람은 누구든 그 미모에 놀랐다. 무심히 지나가던 사람도 고개를 돌려 다시 숙자를 돌아다 보았다. 정말 보기 드물게 예쁜 미인이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숙자의 미모가 샘나서 그랬는지 숙자가 지나가면 뒤에서 수근수근 댔다. 여자 코가 크면 팔자가 사납다고. 그래서 아무리 예뻐도 뺑코는 며느리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들 했다. 전시라서 그랬을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남편을 일찍 죽게 한다고 했다. 시모는 숙자보다 훨씬 가늘고 약했지만 시모에게 저항할 수는 없었다. 밖으로 뛰어나왔다. 큰 소리에 옆집 할머니가 나왔다. 저런 시어머니 같이 살아봤자 뻔해. 세댁 젊고 이쁜데 좋은데 찾아봐. 할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달걀 한 개를 꺼내왔다. 숙자에게 내밀며 멍든 얼굴을 문지르라 했다. 큰아들 다리 절지 고생문이 훤해. 세댁 어디든 찾아보면 있을 거야. 얼굴은 무슨 얼굴이야. 달걀 양쪽에 구멍을 내서 단숨에 입으로 쭉쭉 빨았다. 껍데기 안쪽에 남아있는 알끈도 싹싹 핥았다. 살 것 같았다. 정말 집을 나가버릴까? 손자사랑 끔찍한 시모. 아직도 그리 늙지 않았으니 잘 키우겠지. 돈 많이 벌어 아이들 데려가면 되지 뭐. 그러나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야 돈을 벌 수 있단 말인가? 그 일이 있고 얼마나 지났을까? 시누이 남편이 집에 왔다. 출장 중에 잠깐 들렸다고 했다. 그는 사관학교 졸업 후 의정부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숙자는 그를 애들이 부르는 대로 고모부라고 불렀다. 고모부는 남편이 살았을 때도 깐깐한 시모 밑에서 시집살이하는 숙자를
무척 안타깝게 생각했다. 동병상련이라고나 할까? 이북이 친정인 숙자가 불쌍해서 그랬을까? 고모부의 본가도 숙자의 친정이 있는 황해도이고 나이도 숙자와 동갑이다. 그는 올 때마다 군인들이 먹는 시레이션 깡통, 건빵 등을 들고 왔다. 숙자는 시모가 잠든 뒤에 방에 들어가려고 굴뚝 뒤로 갔다. 굴뚝 뒤가 방보다 편했다. 사리온 여학교 때 친구 생각, 남편 생각, 이 일 저 일 생각하며 하늘만 보다가 답답해 밖으로 나왔다. 흠칫 놀랐다. 고모부가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숙자를 만나려고 했는지 그가 슬슬 숙자에게로 다가와서 입을 열었다. 저남때 나 따라서 의정부에 갈래요? 네? 양식당에서 사람을 구해요. 고급 양식당인데요. 영어 하실 줄 알잖아요. 영어? 여학교 때 배우긴 했는데 그동안 사용하질 않아서 잘할 수 있을까? 고모부는 식당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식당 주인을 잘 알고 미군 부대 바로 옆 식당이라 기본 손님을 확보하고 있어 망할 일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각이 있으면 사흘 후 의정부역 광장으로 12시까지 오라고 했다. 사흘 후 의정부 식당 애들은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리로는 걱정했고 손은 슬슬 몇 가지 옷을 챙기기 시작했다. 본능적으로 눈치를 챘나 평소 시모 옆에서 자던 큰아들이 굳이 숙자 옆에서 자겠다고 품으로 들어왔다. 등을 살살 긁어줬다. 작은 아들은 시모 품에서 벌써 잠들었다. 시모의 숨소리도 고르게 들렸다. 어른 베개를 큰아들 가슴에 길게 놓고 살살 이불을 덮고는 일어서려는 찰나였다. 엄마, 가지마. 깜짝 놀랐다. 큰아들이 몸을 뒤척이며 가슴 속으로 파고들었다. 안 잤나? 꿈꾸나? 아니야. 엄마가 가긴 어딜 가. 엄마 여기 있어. 여기 있잖아. 자자. 베개를 더 가까이 가슴에 대주고 손을 살살 빼서 베개 위에 얹어 놓았다. 이불을 꼭꼭 눌러주며 토닥이다가 잠이 든 걸 확인하고 까치발로 살금살금 방을 나왔다. 낮에 미리 내놓은 보따리를 들고 뛰었다. 대구역에서 서울행 밤열차를 탔다. 의정부 미군 부대 옆 역마차라는 양식당은 제법 컸고 음식도 고급만을 취급했다. 주 손님은 미군들이 많았고 부대 안에 있는 한국 장교들과 군무원도 이용했다. 이웃한 다른 부대의 군인들도 덜어 있었다. 숙자가 하는 일은 매니저 역할과 주인이 자리를 비울 때는 카운터에서 돈을 받기도 했다. 주방이 바쁠 때는 그 일도 도왔다. 손님들은 꾸준히 있었고 군인들의 월급날에 특히 많았다. 또한 전방으로 작전이나 훈련하러 가기 전날에도 손님은 많았다. 전시 중이라 불안한 마음이 고급 음식을 먹게 했는지는 모르겠다. 숙자를 처음 본 손님들은 미군이나 한국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누구나 아유, 아가씨 미인이네. 정말 예쁜 아가씨가 새로 왔네. 했다. 예쁜 아가씨. 그렇다. 황해도 전체에서 제일 큰 정미소의 막내딸. 부잣집 막내딸은 신학문을 배웠고 한국은행에서 근무하던 중에 동경 유학한 남자를 만나 신식 사랑을 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마차에 혼수를 가득 실어 신랑 집으로 3일간 보냈다.
결혼식 날 그녀는 하얀 세미 웨딩 드레스를 입었고 정일권 씨 부부가 들러리를 섰다. 세기의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가마 타고 시집 장가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시대에 숙자의 결혼식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랫동안 오르내릴 정도였다. 전쟁으로, 남편의 죽음으로 숙자의 본 모습이나 생각은 다 어디로 갔나. 더구나 시모의 거친 태도에 감정도 의사표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성격으로 바뀌었다. 그까짓 학벌, 그까짓 미모, 다 그까짓 거. 돈만 벌면,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지. 돈을 벌어야지. 주방의 조리원들이 모두 퇴근한 시간이었다. 고모부가 역마차에 왔다. 뒤따라 들어온 군인을 후배라고 소개했다. 키 크고 건장한 체격의 미남인데 얼굴이 해숙했다. 고모부는 후배가 설사를 심하게 한다며 숙자에게 죽을 끓여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숙자는 망설이다가 주방에 들어가 흰 죽을 끓여내왔다. 고모부 후배는 고맙다는 말 대신 고개를 몇 번 숙였다. 고모부가 일어서며 어이, 방접대, 일어서자. 방첩대라고? 이름이 방첩대야? 피식 웃음이 났다. 방첩대는 고모부 부대 바로 옆에 있는 부대였다. 그건 그렇다 치고 방첩대의 모습은 남편과 이미지가 비슷했다. 어디가 닮았다고 딱히 말할 수는 없었지만 낯설지 않았다. 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왼손 약지에 끼어있는 은반지에 눈이 갔다. 색깔이 변해 약간 검은 빛이 돌고 있었다. 연애할 때 남편이 준 첫 선물이었다. 군인 월급날은 손님이 많았다. 밖은 벌써 어둑어둑했다.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고 마지막 뒷정리하고 나가려 할 때 방접대가 사복 차림으로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지금 퇴근하실 건가요? 흰 죽을 쏘아주었던 날과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씩씩하고 유쾌한 얼굴이었다. 지난번에 쏘아준 죽을 먹고 잘 나아서 고마운 인사를 하러 왔단다. 신세 졌으니 제가 밖에서 저녁 살 테니까 함께 나가시죠. 네? 식사는 무슨... 아니에요. 숙자는 극구 사양했다. 그냥 둘이서 얼마를 걸었을까. 골목길을 돌아서 어느 집 처마 밑이었다. 방첩대가 잠깐만요 하더니 주머니에서 뭘 꺼냈다. 그의 손이 숙자의 트렌치코트 주머니로 들어갔다. 순식간이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숙자가 빼내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자 그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숙자의 손을 잡았다. 사양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죽 감사했습니다. 집에 가서 보세요. 남자의 손. 언제 남자의 손이 숙자 몸에 닿았나. 몸에 찌르르 전기가 오는 것 같았다. 남편이 죽은 후 남자 생각은 하나도 안 났고 그럴 여념도 없었다. 잠시 그렇게 손이 잡힌 채로 있다가 그가 주머니에서 손을 빼냈다. 부대찌개라고 쓴 식당 간판이 보였다. 사실 배도 고팠고 그걸 한번 먹어보고 싶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지. 그가 다시 먹고 가자고 했으나 식당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남자와 걸어본 게 언제였나. 방첩대는 고향이 단양이라고 했다. 장남이고 부모님이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했다. 숙자는 그동안 누구와도 말을 트지 않았다. 말할 사람도 기회도 적었지만 말하는 중에 과부고 아들이 둘 있다는 걸
아무개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다. 두 사람의 화제 내용은 영어 회화였다. 방첩대는 부대 내에서 단체로 주 1회 영어 회화를 배운다고 했다. 강사는 흑인 파월이라는 미군이라 했다. 파월은 숙자도 잘 아는 미군이었다. 알아요. 그는 역마차에 자주 들리는 미군으로 한국말을 아주 잘해 인상적이었던 사람이다. 숙자는 황해도 사리원이 친정이고 실향민이라 남쪽에는 일가 친척은커녕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말만 했고 주로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집에 오자마자 주머니에서 그가 준 물건을 꺼냈다. 구리무였다. 뚜껑을 열고 덮여있는 비닐을 살살 조금만 뜯어내 냄새를 맡았다. 향긋한 냄새가 났다. 얼굴에 뭘 바른 게 언제였지? 공들여 세수하고 새끼손가락으로 구리물을 조금 찍어서 얼굴에 문지른 후에 거울을 봤다. 피부가 고와 보였다. 미소를 지으며 거울을 보다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이런 거 함부로 받으면 안 되지. 구리무 뚜껑을 닫아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약지손에서 은반지를 빼냈다. 치약으로 살살 닦았더니 반짝반짝 윤이 났다. 은반지를 검지에다 살살 끼웠다. 고모부가 동두천 미군부대로 이동된 후에 방첩대는 전보다 자주 역마차에 왔다. 혼자 오기도 했고 여럿이 오기도 했다. 둘의 사이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날 방첩대가 찐빵 2개를 들고 왔다. 빵 1개는 숙자에게 내밀었고 또 하나를 입에 넣으면서 생일이라고 했다. 생일이라고요?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 구리무 받은 게 부담이 되었나 받은 빵을 가방에 집어넣고는 일어섰다. 빵 먹지 말아요. 오늘 저녁은 내가 살게요. 숙자의 목소리가 밝고 높았다. 그는 숙자의 태도가 다소 의외였는지 멈칫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숙자는 검지에 끼웠던 은반지를 슬그머니 빼내서 주머니에 넣었다. 둘은 의정부를 벗어나 양주 쪽으로 갔다. 그동안 돈 모으느라 외식은 생각해 본 적조차 없었다. 먹어보고 싶었던 부대찌개 간판이 보였다. 전에 먹어보니 참 맛있던데 부대찌개 좋아하세요? 방첩대는 뭐든 가리지 않는다며 식당으로 쓱 들어갔다. 숙자는 가능한 대로 조금씩 천천히 얌전하게 먹으려고 애썼다. 다 먹고 싶었는데 밥을 조금 남기면서 내숭을 떨었다. 전 원래 양이 적어요. 식사 후 밖으로 나오니 으스름 달밤이었다. 식당 옆은 바로 논이었다. 5월 말이라 개구리가 여기저기서 개굴개굴댔다. 방첩대는 큰 길로 가지 않고 개구리가 울어대는 논두렁으로 앞서갔다. 숙자도 큰 길보다는 그리로 가는 게 좋았다. 인기척에 개구리들이 울음을 멈췄다가 그들이 지나가니 뒤에서 합창하는 것 같이 개굴개굴했다. 조금씩 앞으로 더 걸어가니 논이 끝나고 야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나왔다. 아카시아 꽃이 지는 중이었다. 바닥에 떨어진 흰 꽃들이 광목을 펼쳐놓은 것처럼 두껍고 넓게 펼쳐져 있었다. 앞서가던 그가 돌아서며 여기부터는 산이라 길이 안 좋으니 돌아가자고 했다. 더 가봐요. 향기가 좋네요.
숙자 말에 방첩대는 앞서서 산길로 들어섰다. 아카시아 반대쪽으로는 밤나무가 많았다. 아카시아 꽃은 지는 중이고 밤나무 꽃은 피는 중이었다. 잠시 앉았다 갈까요? 방첩대가 둥글넓적한 바위 위에 손수건을 펼쳐놓고 숙자를 앉혔다. 구두에 진흙이 묻어 털어내려고 고개를 숙였을 때 그가 숙자의 어깨 위에 손을 살며시 얹었다. 그때 숙자의 머리에서 무언가 확 스쳤다. 아차, 남자와 둘이 밤중에 이렇게 외진 곳을 왔다니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아카시아 꽃향기 나는 쪽으로 더 가보자고 했던 것도 누구였나? 어머, 정말 미쳤나 봐. 아휴. 그의 손을 번쩍 들어 내려놓았다. 숙자가 발딱 일어섰다. 아니에요. 앉지 말고 그냥 가요. 숙자는 부지런히 걸어왔던 논두렁으로 내려갔다. 뛰다시피 걸었다. 뛸수록 구두에 진흙이 더 달라붙었다. 중간쯤에 왔을 때였다. 진흙이 잔뜩 묻은 구두가 벗겨지면서 숙자가 논두렁 아래로 주르르 미끄러졌다. 어머나, 벗어진 구두를 들고 얼른 기어 올라왔다. 논에 빠질 뻔했다. 얼굴에 뭐가 묻은 것 같아 손으로 털어내고 문질렀다. 뒤따라 오던 그가 얼른 와서 손수건을 꺼내 숙자에게 건넸다. 손수건으로 옷자락에 묻은 진흙을 털어냈다. 진흙을 다 털어내자 방첩대가 숙자 손에 있는 손수건을 잡아당겼다. 숙자는 지저분해졌으니 다음에 빨아서 주겠다고 했다. 그는 그냥 달라며 손수건을 잡는 듯 하다가 숙자 손을 꽉 잡았다. 그러고는 숙자를 껴안았다.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숙자의 목소리가 크게 나와서 그랬나? 논에서 울던 개구리 울음소리가 동시에 멈췄다. 숙자가 밀어낼수록 그는 점점 더 숙자를 꼭 껴안았다. 숙자도 처음엔 강하게 밀어냈으나 나중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방첩대 품에 스르르 안겼다. 포근하고 따뜻했지만 고개를 흔들며 몸을 추슬렸다. 그가 깊이 껴안았던 손을 풀고 숙자의 손목을 잡고는 아카시아 꽃이 수북했던 야산 쪽으로 향했다. 안 돼요. 집에 가야 해요. 저항했으나 이기지 못하고 거의 그의 품에 안겨 따라갔다. 달이 구름 안으로 쏙 들어갔다. 논에는 다시 개구리 울음소리가 요란했다. 그의 손이 숙자의 블라우스 안으로 들어갔다. 입술이 겹쳤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남편의 입술이었다. 바닥에서 저절로 벌어진 석류는 오므려지지 않았다. 전쟁은 곧 끝날 것이고 시모와 아들 둘 잘 챙기고 있으면 금방 오겠노라고 떠났던 남편. 그 남편이 돌아왔다. 숙자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처음엔 바위에 앉았는데 언제 아카시아 꽃들이 수북하게 떨어진 바닥이었다. 흰 꽃들이 짓뭉개지고 문드러졌다. 숙자는 눈을 감고 그의 목을 두 손으로 오랫동안 당겼다. 중매 결혼이 대부분이었던 시대에 숙자는 집안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3년 동안 남편과 죽도록 사랑하다 결혼했다. 남편은 당시 동경 유학을 한 최고의 엘리트요 멋쟁이 신사였다. 방첩대의 저돌적이고 역동적인 움직임은 잃어버렸던 숙자의 남편을 되찾아왔다. 그녀의 아아 하는 신음이 지휘자가 되었나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개구리 울음소리는 심포니가 되었다. 구름으로 들어간 달은 나올 줄 몰랐다. 이어 맞은편에서 새로 핀 밤꽃 향기가 아카시아 향기를 진하게 덮었다. 검은 하늘은 환해지지 않았다. 달이 구름에서 나오기 시작했을 때 눈을 뜨니 남편이 아니었다. 어머나 방첩대. 일어나 앉아 머리를 쓸어내리고 옷매무새를 고쳤다. 대구의 아들 둘, 시모의 얼굴이 한 겹으로 두 겹으로 아니 왕창 뒤엉켰다. 광목에 덮여 손수레에 실려 나가던 남편의 모습이 달 속에서 어른어른했다. 갑자기 한기가 느껴지고 벌벌 떨렸다. 그가 숙자를 일으키더니 자신의 주머니에 숙자의 손을 넣었다. 논두렁길은 여전히 질척였다. 집에 오자마자 빼놓았던 은반지를 치약으로 문질러 융으로 닦고 닦아 검지에 끼웠다. 벌벌 떨리는 게 멈춰지지 않았다. 물을 데워 큰 대야에 넣고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온몸을 씻고 닦았다. 문지르고 닦아내도 몸은 깨끗해지지 않았다. 그 밤에 거기를 왜 갔나?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새빨갛다. 부끄러웠다. 환양년. 그러면서도 손은 선반 위에 구리물을 꺼내고 있었다. 애초에 뚜껑을 따지 않았더라면 그냥 돌려주면 될 텐데. 말끔히 세수한 얼굴에 새끼손가락으로 살짝 떠낸 구리물을 얼굴에 살살 펴서 발랐다. 거울을 보니 예뻐 보였다. 끼웠던 은반지를 빼서 선반 위에 얹었다. 밖은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다. 퇴근 무렵 방첩대가 어두운 얼굴로 역마차에 들어섰다. 숙자를 보자마자 한 달 동안 작전 수행으로 전방에 가게 되었다고 했다. 숙자는 말없이 침을 꼴깍 삼켰다. 그와 눈을 맞출 수가 없었다. 시선을 어디로 두어야 할지도 몰랐다. 시선을 다른 데 두고 웃음 없는 얼굴로 미리 준비했던 편지를 꺼냈다. 뚜껑을 따지 않았다면 구리무와 함께 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숙자는 그의 손에 편지를 쥐어주고는 할 일이 있다고 내실로 쓱 들어갔다. 방첩대는 차가운 숙자의 태도에 당황했다. 편지? 고개를 갸우뚱하며 손에 받은 편지를 나가면서 펼쳤다. 우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우린 서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기 오지 마세요. 한 달 동안 작전이라고 했는데 방첩대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가까운데도 역마차에 오지 않았다. 오지 말라고 했잖아. 안 오는 게 당연하지 뭘 기다리나. 전방에 가서 무슨 일이 생겼나? 궁금해하지 마. 어리석기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얼핏 생각이 스쳤다. 어머, 그러고 보니 반드시 매달 찾아와야 할 빨간 손님이 안 왔다. 날짜가 언제나 정확했는데 설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동네 한의원에 가서 맥을 짚었다. 의심했던 일은 사실이 되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높은 데서 구르면 아이가 떨어진다고. 그날부터 저녁이면 뒷산으로 올라가 아래로 뒹굴었다. 여러 번 굴렀다. 온몸에 멍이 시퍼렇게 들었다. 발꿈치가 긁혀 피가 나왔다. 그래도 빨간 손님은 오지 않았다.
날마다 팬티를 들여다보다가 나중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에 가서 팬티를 아래로 내려 자세히 살펴봤다. 한 방울이라도 보였으면. 간장을 먹으면 떨어진다는 말이 있었다. 간장을 한 대접씩 벌컥벌컥 마시고 토하고 마시고 토하고 빨간 손님은 입에서 나왔다. 하늘엔 쌕쌕이가 잊어버릴만 하면 흰 연기를 뿜고 날아왔다. 남북한 충돌로 공동 경비구역에서 2명의 사망자와 중상자가 있었다고 전해 들었다. 신문에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도 않았다. 어느 날 방첩대 소속인 그의 쫄병이 역마차에 들렀기에 방첩대를 만나면 집으로 와달라는 메모를 줬다. 시간은 그렇게 2달이 지나가고 있었다. 방첩대가 집에 왔다. 작전이 고되었나 얼굴이 새까매졌고 몸도 말라 있었다. 침을 꼴깍 삼키며 안 나오는 빨간 손님 이야기를 했다.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고개를 들어 시선을 천장에 두었다가 방바닥에 두었다가 앉았다 일어섰다가 좁은 방을 한 바퀴 돌더니 그 자리에 엉거주춤하게 섰다. 그러면서 당황한 눈빛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는 게 역력했다. 주머니를 여기저기 다 뒤지더니 몇 개의 지폐와 동전까지 다 털어내놓았다. 어떻게 하든 떼어봐요. 집을 나가면서 숙자를 끌어안았다가 어깨를 살살 두드렸다. 어떻게 떼어? 말이 쉽지. 아기를 떼어보려고 의정부 변두리 포천 가는 길목에 있는 임시 야잔 병원을 찾아갔다. 한약방에도 가봤다. 양의사도 한의사도 고개를 흔들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불안과 근심 속에 하루하루가 갔다. 배가 불러와 역마차에 나갈 수가 없었다. 방첩대는 매달 월급날이면 숙자의 집으로 와서 생활비를 얼마씩 주고 갔다. 숙자도 방첩대도 아이를 뗀다는 것이 불가능한 걸 잘 알고 포기했다. 뱃속에서 아기가 놀기 시작했다. 방첩대는 월급날에는 꼭 숙자에게 와서 생활비라며 돈을 줬다. 그녀는 군복을 깨끗이 빨아 각이지게 다림질했다. 숙자가 손질해준 군복을 입고는 만족해하며 부대로 갔다. 세탁비라고 따로 준 돈도 사양하지 않고 다 받았다. 방첩대는 몇 번 다른 군인들 군복을 모아왔고 숙자는 그걸 빨아서 손질해주고 돈을 받으며 생활비에 보탰다. 배는 부르고 힘들었지만 그가 오는 날은 구리물을 조금 더 떠서 얼굴에 펴발랐다. 꿈을 꾸었다. 아이를 낳고 방첩대와 함께 사는 꿈을. 출산일이 가까워졌다. 돈이 더 필요했다. 월급날이 지나갔는데 방첩대는 오지 않았다. 만삭이 된 배가 부끄러웠지만 어기적거리며 방첩대를 찾아갔다. 면회 신청서에 관계라는 칸이 있었다. 관계? 글쎄 무슨 관계일까? 아내인가? 방첩대가 숙자보다 나이 어리니 누나인가? 누나가 임신한 배를 끌어안고 동생 면회를 오다니 아닌 것 같았다. 여동생이라고 적었다. 숙자는 갑자기 본인보다 나이 어린 방첩대가 가여워졌다. 그러니 어쩌겠나. 면회 신청서를 받은 담당 군인은 비상이 걸려 그는 부대에 없다고 했다. 멀리 강원도 양구에서 작전 수행 중이라며 당분간은 만나기 어려울 거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란 대봉투를 내밀었다.
겉면에 배 숙자에게 라고 쓰여 있었다. 만져보니 꽤 두꺼웠다. 고개를 갸우뚱했다. 뭘까? 찾아올 줄 알았단 말인가? 부대를 돌아 나오면서 단단하게 붙인 봉투 위를 뜯었다. 어머나, 크게 소리를 지를 뻔했다. 돈이 수북이 들어 있었다. 비상이 끝나면 돌아온다는 메모도 있었다. 어떻게 이 많은 돈을... 못 만나 아쉬웠지만 많은 돈이 들어있어 좋았다. 웃음이 났다. 비상이 끝나면 만날 것이니까. 돌아오는 길은 힘들지 않았다. 어기적거리지도 않았다. 발걸음이 가뿐하였다. 숙자는 다음 날부터 집을 보러 다녔다. 방이 2개 있는 독채 전세를 원했다. 방 하나 월세를 주면 반찬값은 벌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많은 돈을 받았지만 그 돈으로는 의정부에서 방을 구할 수가 없다. 양주 쪽이 의정부보다는 물가가 쌌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방첩대와 부대찌개를 먹었던 그 동네가 특별히 그랬다. 양공주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서 집값이 싸다는 말을 들었다. 허름했지만 깨끗한 방 2개가 있는 집이 있었다. 방 하나는 이미 양공주가 월세를 살고 있어 잘됐다 싶었다. 그 방은 그대로 세를 주는 것으로 하고 다른 방으로 바로 이사했다. 이사하는 게 무리였나? 밤새 배가 심하게 아프더니 다음날 아침에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았다. 진통이 심해 견딜 수 없을 때 난 환양년, 너는 사생아, 이 세상 나와봐야 뭐하나. 차라리 이참에 너도 죽고 나도 죽어버리자 했다. 너는 무슨 죄고 나는 또 무슨 죄인가. 이를 악물면서 사산이나 되었으면. 숙자는 몸부림을 쳤다. 이러다 죽는 거구나 하는 순간에 아이가 나왔고 숙자도 죽지 않고 살았다. 아들이야, 아주 잘생겼어. 산파는 아기 낳은 자리를 정리하며 말했다. 방첩대를 쏙 빼닮은 아이였다. 핏덩이를 보니 지어 애비 생각이 났다. 지금쯤 어느 전방에서 총을 들고 땀을 흘리며 구보를 할까. 그러다가 몸이 떨렸다. 산후열인가. 갑자기 이 느낌은 무언가. 방첩대는 총각인데 찾아올까 안 올까. 아이 보러 오겠지. 정말 영 안 올까. 먼저 살던 집에서 나올 때 새 주소를 놓고 왔으나 방첩대는 찾아오지 않았다. 아이가 생겨 갑자기 바빠졌고 아이 건사로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을 몰랐다. 그래도 저녁 때가 되면 혹시 그가 집 안으로 들어서려나 했다. 먼 하늘에 빨간 노을이 지면 처음엔 아름답다가 슬퍼지기도 했다. 그러다가 그 노을이 무섭게도 보였다. 어쨌든 아이를 낳은 지 한 달 남짓 되어 재현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재현을 업고 출생을 신고하러 면사무소에 갔다. 현재는 어머니의 동거인으로 출생신고가 됩니다. 네? 동거인이라고요? 내 아들이라니까요? 아버지가 있어야 아들로 출생신고가 됩니다.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없이 아이를 낳았으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제까지 뭔 짓을 했단 말인가. 멍청한 짓을. 정말 제대로 멍청한 짓을 했구나. 대구에 아들이 2씩이나 있고 돈 벌면 데려온다고
그 밤에 떠나왔던 생각은 어디로 갔나? 이 말을 딱 쳤다. 방첩대와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 적어도 아이는 만들지 말았어야 했건만 지금이라도 재현을 지 애비한테 보내야 한다. 버젓이 지 애비가 있는데 왜 그 애를 동거인으로 출생신고를 하나?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갑자기 마음이 급해졌다. 방첩대를 빨리 찾아야 한다. 그런데 아이를 그에게 보내면 총각인데 결혼할 때 지장이 있어 받아줄는지 그것도 미지수다. 어두워지지도 않았는데 역마차에 자주 왔던 손님 미군 파월이 양공주방으로 들어가다가 숙자와 눈이 마주쳤다. 멋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그가 하이하고 손을 들며 들어갔다. 얼마 있다가 그가 방에서 나왔다. 숙자가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차를 한 잔 주었다. 숙자는 아이를 방첩대에게 보내고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만이 가득했다. 파월에게 미제 장사를 같이 하자고 제의했더니 오케이 했다. 그날 이후 파월이 아랫방 양공주를 찾아올 때마다 PX에서 물건을 사왔다. 숙자가 그걸 돈을 얻어 샀고 숙자가 산 물건을 중간 도매인들이 또 돈을 얻어 사다가 남대문 시장에 팔았다. 우리나라 물건은 품질이 좋지 않고 물건 자체가 귀하니까 미제 물건은 나오는 대로 무엇이든 잘 팔렸다. 미제 장사 시작하고 얼마나 됐을까? 경찰이 숙자를 잡아갔다. 죄목은 미군 부대에서 나온 양담배를 허가 없이 팔았다는 거였다. 숙자에게 양담배를 산 중간 도매인이 남대문 시장에서 팔다가 불시 검문한 경찰에게 들킨 것이다. 경찰은 출처가 숙자라는 걸 알고 양주에 있는 숙자 집까지 와서 잡아갔다. 사흘이 지나가도 숙자는 경찰서에서 나오지 못했다. 숙자의 가슴에서 주르륵 젖이 흘렀다. 불은 젖이 옷옷을 적시고 아래로 계속 흘러내렸다. 친구한테 부탁하고 온 재현이는 얼마나 배고플까.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젖을 풀지 못해 아프기도 하고 안절부절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어떻게 알았을까? 동두천 부대에서 근무하는 고모부가 경찰서로 면회를 왔다. 그가 다녀간 후에 숙자는 경찰서에서 나올 수 있었다. 경찰서에서 나올 때 고모부의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재현이 방실방실 웃기 시작했다. 방첩대 생각이 났다. 가끔 자다가 깨었을 때도 그런 적 있었다. 어떤 날은 이불을 안고 뒤척이다 아침이 되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도리질하며 재현에게 젖을 오래도록 물리기도 했다. 정말 왜 이렇게 생각이 나나? 재현을 보내야 한다. 애비에게 보내야 한다. 하루빨리 지 애비에게 보내면 모든 게 해결이다. 그건 희망일 뿐 방첩대는 오지 않았다. 어느 부대에 있는지조차 몰랐다. 그러나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나? 우연한 기회에 그가 인제에 있는 부대로 이동되어 있다는 걸 알고 찾아갔다. 작전 중에 부상을 입었어요. 59 후성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담당 군인의 말은 간결했다. 만나야 한다. 어쨌든 만나야 한다. 그 자리에서 방향을 바꿔 59 후성병원을 찾아갔다. 청평역에서 허이허이 숨차하며 갔다. 저녁 때가 되어 도착했다. 그는 거기에 없었다. 잠시 그곳에 있었고 중상으로 서울 국군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했다.
어쩌면 제대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부대를 돌아 나올 때 길가에 피어있던 코스모스가 마구 흔들렸다. 허리가 반쯤 숙여졌다가 펴졌다가 했다. 그날 밤 재현이는 열이 높아 밤새 보챘다. 물수건을 해주며 꼬박 밤을 새워야 했다. 아이가 나을 때까지 찾는 걸 미루어야 했다. 동두천 부대에서 근무하는 고모부가 소령이 되어 찾아왔다. 승진되었고 포항으로 이동하게 되어 잠시 들렀다고 했다. 애기 울음소리를 듣고는 매우 놀라워했다. 방첩대의 주소를 물어보니 고개를 저었다. 부대에 가면 혹 알 수 있을지 모르니 알게 되면 편지로 알려준다고 했다. 숙자는 고모부의 편지를 그야말로 학수고대했다. 얼마 후 고모부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안에 방첩대 주소가 있었다. 방첩대는 중상으로 장애가 생겼고 제대해 단양에서 산다고 했다. 장애가 생겼으면 어떤가? 장애가 있어도 장애가 없어도 재현의 애비니까. 정확한 집 주소를 알았으니 된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큰 다행이라고도 생각했다. 다음 날 목욕을 깨끗이 하고 아이 키우느라 잘 바르지 않던 구리물을 발랐다. 통에 조금 남아있는 구리물을 검지로 알뜰히 싹싹 파내 얼굴에 죄다 펼쳐 발랐다. 빈 통은 쓰레기통에 확 던져버렸다. 재현이도 제일 깨끗하고 예쁜 옷을 입혔다. 빨간 모자를 씌우고 업었다. 선반 위에 올려놓았던 은반지를 깨끗이 닦아 검지에 끼웠다. 주소에 있는 방첩대 집을 찾아가는데 몇 시간이 걸렸다. 버스 종점에서 내려보니 한적한 농촌이었다. 근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조금 걷다 보니 신장로는 바로 끝나고 좁은 길이 나왔다. 허리가 많이 굽은 노인이 지게를 지고 땅을 보며 걸어가는 게 보였다. 지게 위에 망태기가 두툼했다. 걸음을 빨리 해 노인 앞으로 다가가 물었다. 잠깐만요. 혹시 근처에 방첩대 소속이었던 군인 김땡땡 씨 집을 아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숙자를 자세히 쳐다봤다. 그 집에 오는 손님이요? 손님? 손님은 아니지. 그럼 뭐지? 노인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다시 고개를 떨군 채 앞서가며 따라오라고 했다. 묻지도 않는 말이 이어졌다. 군대 가기 전에 정원하길 잘했어. 이쁜 딸도 있고 그 새댁이 정성으로 간호했지. 지금 뭐라 했나? 부인이 있다는 거야? 딸도 있다고? 숙자는 갑자기 어지러웠다. 당연히 총각이려니 했는데 그러고 보니 그와 만나며 부인이 있느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다. 물어볼 기회도 없었지만 알고자 했으면 얼마든지 알 수 있었다. 그동안 숙자의 저 깊은 속이 그걸 알고 싶지 않았던 걸까? 그건 가면이었다. 숙자 스스로가 방첩대에게 씌워준 총각 가면이었다. 그렇다면 방첩대도 숙자에 관해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숙자에게 가면을 씌웠나? 아들 둘이 있는 과부에게 예쁜 아가씨라는 가면을, 씌워서는 안 될 가면을 서로 씌웠고 둘의 가면놀이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건가? 흔적만 깊게 남긴 채. 숙자는 눈이 감겼다. 감긴 눈 속에서
가면을 벗긴 방첩대의 진짜 얼굴이 확 다가왔다. 눈을 떴다. 노인은 느낌이 이상했는지 갑자기 말을 멈추고 숙자를 빤히 쳐다봤다. 그러다가 등에 업힌 재현에게 눈길을 돌렸다. 그럼 뭐 하나. 간호한 보람도 없이 누워만 지내다가 얼마 전에 죽었어. 네? 숙자는 얼른 코를 만졌다. 시모가 숙자 코가 커서 남편을 잡아먹었다는 말이 생각났다. 남자를 만나면 안 되는 뺑코. 그 코로 인해 또 한 사람이 죽었나. 참으로 더러운 뺑코였다. 전쟁은 끝났고 전쟁 중이라도 남편이 다 죽는 것은 아니잖나. 죽었다는데 뭘 보겠나. 죽었다잖아. 돌아서서 갈까? 아이만 놓고 갈까? 아이를 놓고 가면 지 애비 죽었으니 여기서도 동거인이네. 이왕 왔으니 여자라도 보자. 발길이 느려졌지만 노인이 가르쳐준 집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초가로 된 일자 집이었다. 살인문조차 없는 집. 살림이 옹색해 보였다. 대돌에 올라서 한 걸음 내디디면 바로 방이다. 여자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아이는 마당 끝에 메어놓은 송아지에게 풀을 던지며 장난했다. 숙자를 보고는 달려와서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아줌마 누구세요? 누구냐고? 그래, 나는 누구니? 내가 누구인지는 나도 모르겠구나. 빨래를 널던 아이의 엄마가 숙자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어서 말하라는 듯한 표정이었다. 죄송해요. 지나가다가 젖이 불어서 아이 젖을 먹일 때를 찾다가. 아, 네. 여기 툇마루에 앉아서 먹이세요. 아들이에요? 참 잘생겼네요. 엄마, 이 애기 이쁘다, 그치? 엄마도 남동생 하나 낳아줘, 응? 동생을 낳아달라고? 아이를 놓고 갈까? 저 여자는 무슨 죄로 딴 여자가 낳은 아이를 키우겠나? 안 그래도 옹색한 살림인데 분유를 먹일 수나 있겠나? 없는 살림에 아이는 아이대로 천덕꾸러기가 될 게 뻔한 일이지. 그냥 도로 업고 가야 하나? 대구에서 두 아들을 데려오면 아이가 셋인데 그것도 감당하기도 어렵고 집으로 데려가서 보육원에 보낼까? 홀트 아동복지센터에 보내 멀리 외국으로 입양시킬까? 그래도 사실대로 잘 말해서 아이를 놓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밥을 먹일 수 있을 때까지만 분유값을 보내주면 그 이후에는 양육비가 그리 많이 들진 않을 텐데 그렇게 말해볼까? 아이가 문 젖꼭지가 스르르 빠졌다. 숙자는 가슴을 더 열어 아이의 입에 젖꼭지를 다시 제대로 물렸다. 아이는 잠이 깼는지 다시 세차게 젖꼭지를 빨기 시작했다. 그래, 엄마 젖 실컷 먹어라. 몇 번 세차게 젖을 빨던 아이가 완전히 잠이 들었나 다시 젖꼭지를 입에 들이대도 입을 벌리지 않았다. 아이를 내려다보다가 손가락에 있는 은반지에 눈이 갔다. 반지를 돌리니 검은 물이 반지 모양대로 손가락에 묻어 있었다. 고개를 들었다. 하늘 멀리 쌕쌕이가 날아가고 있었다. 날아간 자리에 하얀 줄기가 길게 두 줄로 남아 있었다.
하헌태 작가님의 단편소설 가면 낭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신인소설상 당선되심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좋은 작품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수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